이 보화당이 원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원불교의 동그란 마크도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곳 서울 보화당은 개원한 지 올해가 벌써 50주년이 된 역사가 오래된 한의원인데요, 원불교단에서 뭐 재생의세, 그러니까 뭐 병든 세상을 구원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 서울에 이렇게 한의원을 개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교단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의원을 통해서 원불교의 경제적 자립을 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곳이 그 탈모인의 성지로 불리는 보람의원이라는 곳입니다. 저 탈모가 죄는 아니니까요, 저도 사실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곳에 와서 처방을 받아서 탈모약을 좀 먹어보곤 있는데, 이쪽 보람의원에서 처방을 끊어서, 또 여기 보면 바로 앞에 그 유명한 보령약국이 있으니까 시중 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고, 다들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두산그룹의 발상지입니다. 이 두산그룹의 기원은 1896년에 개업한 박승직 상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1996년 개업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기념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 하단에는,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2096년,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창업 200주년이 되는 해에 개봉을 하라는 의미에서 타임캡슐을 묻어뒀다고 하네요. 근데 요새 두산그룹의 형편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2096년까지 그래도 두산이 명맥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종로길을 걷다 보면 종묘도 보이는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쪽에 주로 모여서 시간도 보내시고 소일거리를 삼으시던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였는데, 예전에는 사실 조금 어둠침침하고 선뜻 이쪽으로 발을 향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방감 있게 쭉 바꿔가지고 그냥 이쪽 길 지나시다가 한번 편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정비가 돼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게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점상이 이쪽 종로 3가 쪽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 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에 이 좌판을 마련을 하셨나봐요. 동묘 벼룩시장처럼 갖가지 물건들을 팔고 계시네요.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인사동이 나오고, 이곳은 나름 그 인사동 초입에 있는 랜드마크인 금강제화 건물입니다. 금강제화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땅 장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서울 돌아다니다 보면 노른자 땅에는 여김없이 금강제화 건물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여기에 민들레 영토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나 보네요. 저는 경희대 쪽에 있는 민들레 영토에 자주 갔었거든요. 이곳은 서울 YMCA,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인데, 머릿돌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1907년이라고 되어 있는 머릿돌은 이 기독교 청년회관이 처음 지어질 때 당시에 영친왕이 쓴 글씨라고 합니다. 당시 이때 영친왕의 나이가 11살인가 12살 정도 됐을 텐데, 11살 12살짜리가 글씨를 이렇게 쓴다는 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은 YMCA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1961년이라고 기록해서 적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7년이면 어쨌든 아직은 대한제국이 존속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아마 1907년이 순종 황제가 즉위한 해니까 연호로 따지면 한 융의 1년 정도로 될 텐데, 대한제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서력으로 1907년이라고 쓴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907년이면 대한제국이 갖고 있던 외교권이나 행정권 등이 이미 상당 부분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가는 대한제국의 상황을 이렇게 서력으로 쓴 머릿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건물이니까 영친왕이 또 나름 이렇게 센스 있게 서력으로 이렇게 머릿돌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종로 1가부터 세종로 사이에는 우마차가 통행이 금지인가 보네요. 그러면
종로 1가까지는 우마차가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 예전에 보면 저쪽 청계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용으로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까요? 굉장히 색다른 안내판입니다. 저 기념비전 안쪽에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신경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요 앞에 지금 돌로 된 요 뭉툭한 기념비 같은 게 보이시나요? 1914년에 세워진 도로 원표입니다. 원래 자리는 지금 저쪽에 기념비전 너머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 자리쯤에 위치해 있었는데 1935년에 이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고요. 1997년에 새로 도로 원표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쪽에 조선일보쯤 해가지고 저쪽 광장터에 새롭게 조성된 도로 원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입니다. 경희궁이 자리를 하고 있던 자리였고요. 그래서 원래 조선왕조 시절 경희궁은 이 영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쪽 도로까지도 사실은 다 경희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당시 전차의 복선화를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경희궁의 담장 부분이 이렇게 도로 부분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저쪽 커피집 근처에 있었던 흥화문이 원래는 지금 이 세문안로하고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문안로와 평행한 형태로 자리가 바뀌게 됐고요. 제 앞에 보이는 저쪽으로 해서 돈이문, 그러니까 서대문이 원래는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1915년에 앞서 경희궁의 그 담장처럼 전차의 복선화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회철이 되게 돼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그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뭐 3개의 대문 중에 2개는 남아 있고 하나는 없어졌으면 남아있는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진 이유를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3개 중에 2개는 남아있고 1개가 없어진 거니까 1개의 사례가 좀 더 특별한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 도로가 많이 평탄화가 된 상태인데 원 지형은 한 이 정도보다 한 5m에서 6m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형이 이렇게 내려오는 지형, 그리고 저쪽 정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형이어 가지고 원래 서대문이 있던 자리가 경사가 지는 골짜기 가운데에 위치한 부분이었거든요. 도저히 그 문을 회철하지 않고는 전차가 오고 갈 만한 도로를 확보하는 게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뭐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 일본이 그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 뒤바꿔 버리면서 재활용하는 거에 상당히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파괴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그냥 재활용을 하는 거죠. 2010년대 초반에는 이 돈이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복원을 하자는 주장도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서대문을 다시 복원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뭐 1200억, 1300억 정도가 든다고 예상이 됐으니까 상당히 좀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원래 지형이 상당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 서대문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여러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추진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요새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복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곳에 서대문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탄양을 횡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마스크 쓰면서 이야기하다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못 전해드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다음 영상으로는 서대문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역방향으로 횡단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